나는 베체르부르크에 있을 때 이곳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충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 자신 누구의 주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나의 반대측에 서는 사람이 심각하고 정밀한 심리학자이며 이 점에 있어서 일찍부터 우리의 젊은 법조계에 일종의 영명을 떨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리학은 심오한 학문인 동시에 양쪽의 날을 가진 도끼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청중 속에서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물론 여러분은 이 평범한 비유를 용서해 주실 줄 압니다. 나는 그다지 아름다운 표현을 잘 쓰지 못하는 편이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고사하고 지금 검사의 논고 중에서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피고는 한밤중 어두운 정원을 달려나가서 담을 뛰어넘으려 하다가 자기 발을 붙잡고 매달리는 하인을 구리공이로 후려 갈기고는 자기도 다시 뛰어내려 꼬박 5분 동안 피해자 곁에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가 그리고리 노인 옆에 뛰어내린 것은 척언한 생각이 들어서였다는 피고의 진술을 아무리 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부자연스럽다. 그가 뛰어내린 것은 자기 범행의 유일한 증인이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것은 피고가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무슨 다른 동기, 다른 충동, 다른 감정으로 하여 정원에 뛰어내릴 까닭이 없다. 이렇게 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심리적 설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심리 분석을 사실과 한번 대조해 봅시다. 단 다른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래 보면 역시 검사의 주장에 못지않게 참말처럼 보이게 됩니다. 범행자가 밑으로 뛰어내린 것은 정인이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려는 경계심 때문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검사 자신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 손으로 죽인 아버지의 서재에 이 범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물, 다시 말해서 3,000루블리 재중이라고 급봉에 써놓은 봉투를 찢어서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가 그 봉투만 가져갔더라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고 그런 봉투가 있었다는 것도 그 속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그 돈이 피고에 의해서 도둑 맞았다는 것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은 검사 자신의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전혀 경계심이 결핍되어 당황 끝에 앞뒤를 잇고 방바닥에 증거물을 남겨놓은 채 달아나면서 2분 후 또 한 사람을 때려 죽었을 때는 벼랑간 냉혹하고 타산적인 감정을 나타낸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다고 합시다. 그러한 경우 방금 그는 카프카즈의 독수리처럼 잔인하고 예민했는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곧 가련한 두더지처럼 눈먼 겁장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범행을 저질러 놓고
그 범행을 목격한 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내릴 만큼 잔인하고 냉혹하고 타산적이었다고 한다면 왜 새로운 희생자를 위해서 5분이나 소비하여 다시 새로운 증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었을까요? 어째서 그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런 짓을 해서 그 손수건이 후일의 증거가 되는 행위를 했을까요? 아니 만일 그가 그토록 타산적이고 잔인하다면 오히려 담에서 뛰어내렸을 때 쓰러진 하인의 머리를 다시 한번 그 절구 공이로 박살을 내어 그 숨통을 끊음으로써 목격자를 처치하여 자기 마음에서 일체의 불안을 없앴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는 범행 목격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원에 뛰어내리면서 그 길바닥에 또 하나의 증거품, 말하자면 그 절구 공이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절구 공이는 두 여자한테서 들고 온 것이니까 그들은 후일 그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가 그것을 자기들 집에서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게다가 절구 공이는 길바닥에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넋을 잃고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흉기를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고리가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15걸음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그는 하나의 인간을 오랜 세월 부리고 있던 하인을 죽인 것을 슬퍼하여 저주의 말과 함께 그 흉기를 멀리 내던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힘껏 집어 던질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만일 그가 하나의 인간을 죽인 데 고민과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면 물론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미 자기 아버지를 죽인 뒤였더라면 제2의 피해자의 연민을 느끼고 뛰어내릴 까닭이 없습니다. 그때는 벌써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에 대한 연민은커녕 자기 자신부터 구하자는 감정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건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되풀이해서 말합니다만 그는 5분간이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단숨에 피해자의 두개골을 때려 부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민의 정이나 선량한 감정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던 것은 그 전부터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전혀 별개의 심리가 생겼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심리 분석을 해본 것은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마음대로 자유로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는 그것을 다루는 수완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심리는 가장 성실한 사람들조차 부지불식간의 소설가로 만들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나는 심리 분석의 남용과 악용을 감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다시 청중 속에서 같은 의견이란 듯이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그것은 역시 검사를 향한 웃음이었다. 필자는 변호사의 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하는 대신 그 중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만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